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덤 스미스의 행복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행복론이 어떠한 것인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행복은 건강하고 남에게 진 빚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없고, 그리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은 그 인간의 행복 상태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다. 아주 초라한 지위의 평민이라도 그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이라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출 때 그가 누리는 행복은 높은 지위에 궁정을 출입하는 귀족들의 그 화려한 생활과 장식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과 본질적인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민의 이와 같은 어떤 행복은 평생에 걸친 건면과 정직과 그리고 신중함의 미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시에 역경이 닥쳐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계를 하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 정직하고 건면하고 또 신중합니다. 이러한 미덕은 같은 길을 걷는 동료 사회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은 정직입니다. The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책이다.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의 그 중요층들, 자영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의 이와 같은 생활상의 지위, 지혜, 그들이 누리는 행복을 보고 바로 도덕감정론에서 그것을 대변했습니다. 그는 궁정 귀족들이 벌이는 탐욕, 특권, 업무, 살인, 그리고 전쟁, 이런 것이야말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인간의 행복을 빼앗는 근본 원인이라고 그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이야기하는 행복론은 기본적으로 영국 중류층의 행복론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애덤 스미스는 그러면 기존의 사회 질서, 부의 불평등,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귀족층, 중류층을 대변했다 하면은 기존의 신분 계층은 그대로 용인한다는 뜻이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다 잘 아는 대로 보이지 않는 선을 이야기했습니다. 도덕감정론에서 딱 한 번 이야기했고, 또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딱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저서 두 군데서 한 번씩 나오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지금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한 번씩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덕감정론. 자, 이 도덕감정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그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토지 소유자, 수천 명의 그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토지 소유자나 농업 경영자가 지금 전제되고 있습니다. 부의 극단적인 불공평, 내지는 어떤 신분적 차등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죠. 토지의 생산물은 언제나 그것이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주민을 유지할 뿐이다. 부자는 단지 큰 덩어리의 생산물 중에서 가장 값나가고 가장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천성의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자신만의 편의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그들이 수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서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이 그들 자신의 허영심과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의 충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계량의 성과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토지가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져 있을 것과 같은 생활 필수품의 분배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무의식 중에 부지불각 중에 사회의 이익을 정진시키고 인류 번식의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이게 도덕감정론 4부 제1장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넓은 농장이 있습니다. 1000에이커라고 합시다. 1000에이커를 어떤 소유자가 뭐 경영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1000명의 노동자를 고용을 합니다. 1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자의 이익 같은 것은 대지주,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많은 생산을 해서 그걸 내다 팔아서 많은 부를 축적할 것인가. 그렇게 대리석 집도 짓고 황금마차도 구입하고 수십 명의 하인도 고용하고 아주 고급의 말이지 그 음식도 먹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농장 경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뭐 새로운 농업 기술을 또 고안하고 개발해서 어떤 생산을 많이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1000에이커를 예를 들어서 1000명의 노동자가 1에이커씩 소유했을 때와 동일한 형태의 생활 필수품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다. 왜 그러냐? 예컨대 1000에이커로부터 만가마니에 뭐 영어로는 만부셀에 미리 생산되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지주와 그의 가족은 그걸 소비를 할 수가 없죠.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주의 용량은, 소비량은 노동자의 그 소비량과 동일합니다. 그 농업생산물을 소비하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기회만 있을 뿐이죠. 그걸 시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을 짓고 하인을 고용하고 마차를 만들어 타고 파티를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 나가서 필요한 걸 다 구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 만큼의 그 임금은 줬습니다. 노동자는 그 임금을 갖고 또 자기 생활 자료를 또 시장에 나가서 구입하게 됩니다. 여기는 시장 사회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주 노예제 사회나 또는 초기 농노제 사회처럼 지주가 영주가 생산물을 전부 다 그중에 일정 절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렌트로 걷어들여 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그거를 자기의 종자들에게 현물로 배급하고 하는 이러한 사회는 아닙니다. 모두가 상업화된 사회입니다. 결과적으로 생활 필수품의 분배에 관한 한 모두가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져 있는 상태나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나 생활 필수품의 분배에 관한 한 동일하다. 그러한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게 시장 사회가 갖고 있는 무서운 아주 놀랄만한 그것도 효과입니다. 그리고 지주는 뭔가 농업 투자를 하게 되죠. 농사 개량을 하게 됩니다. 1에이커씩 쪼개져 나눠져 있을 때보다도 1000에이커를 한꺼번에 경작을 하게 되면은 소위 규모의 경제라는 게 발생해서 생산량이 몇 배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주는 무의식 중에 부지불각 중에 사회 이익을 정진시키고 인류 번식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스미스에게 있어서 대토지 소유는 오히려 사회의 복지, 행복을 정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된 노동자들은 그들이 최저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는 이상 그들이 그 소득으로 가정에서 확보하는 행복 수준은 지주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행복해지는 그런 역할을 대토지 소유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토지 소유를 옹호한다기보다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와 같은 효과가 부지불식 중에서 발생을 한다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국부론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어지는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의 섭리는 대지를 소수의 귀족과 지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분배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망각하지도 방기하지도 않았다. 토지를 없는 사람들도 후자의 사람들도 대지가 산출한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몫을 향유한다. 인간 생활에 참된 행복을 구성하는 것에 관한 한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첫째는 건강, 두 번째는 빚이 없는 것, 세 번째는 양심에 꺼리기 없는 것. 이게 참된 행복을 구성하는 조건입니다. 그것에 관한 한 그들은 자신들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결코 열등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은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행복을 선사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있다고 해서 사회가 불행해지는 거 아니다. 오히려 사회는 더 행복해진다. 왜? 대토지 소유자들에 의해서 토지 개량이라든가 농사 개량이 이루어지고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안락과 마음의 평화에 있어서 삶의 수준이 상이한 계층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수준에 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육체의 안락과 마음의 평화에 있어서 삶의 수준이 상이한 계층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수준에 있다. 지주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농업 노동자나 육체의 안락과 마음의 평화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문장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큰 길가에서 햇빛을 쬐고 앉아있는 거지도 국왕들이 전투를 통해 보위하려는 그러한 안전을 이미 탈표가 났습니다. 이미 항류하고 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하고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오게네스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두렵지 아니한가? 대왕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대왕은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선한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그 알렉산더가 그대 나는 세계를 지배하는 대왕인데 그대 소원을 들어주겠다. 뭐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시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그 대농장의 노동자나 그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나 그 마음의 평화와 육체의 안락에서 동일하다. 말이죠. 동일하다. 덤난 어떤 자존심, 행복한 인간으로서의 그 자기 존재 확인. 바로 그런 것이죠. 이 국부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국부론 제2장에서 이제 자본 축적론이 나옵니다. 이 자본 축적론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재생이 되어 자본가적 축적은 사회적 행복을 정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본을 10을 갖고 있습니다. 저 그림의 제일 왼쪽 오른편에 그 유동자본이라 하면 이제 남을 고용할 수 있는 임금 가변자본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사람을 어떤 지주가 또는 공장주가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하는데 그 고용하는 그 자본을 가지고 유동자본인데 그걸 10이라 합시다. 그러면 생산적 노동을 10단위 한 사람에게 일식 임금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10명 고용합니다. 이 10명을 고용해서 노동을 시키면은 가령 농장이라 치면은 생산물이 15가 됩니다. 이 5라는 것은 노동이 창출한 가치죠. 노동이 창출한 노동 가치가 투하되어 가지고 15가 생산이 됩니다. 15가 생산이 되면은 5라는 것은 잉여로 남고 그 다음에 원래 10은 자본의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5라는 잉여는 이 노동을 고용한 자본가의 몫이 되는데 이 잉여는 저축으로 이의가 되고 둘이 그쪽으로 분배되고 또 자본가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노동자보다는 2배의 그 풍요로운 생활을 합니다. 소비가 이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세금을 또 일을 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자본가의 소비는 자기 식량 소비, 최저 가족이 누리는 소비는 노동자와 같습니다. 그 대신에 비생산적 노동, 좀 사치적인 하인도 고용하고 등등의 일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자본 원래 10인데 저축이 2가 있으니까 이 2가 다시 제2회 생산에서는 이제 유동자본이 12가 됩니다. 12가 되고 그러면 생산적 노동은 임금은 변함이 없으니까 12명을 고용하게 되고 그러면 산출이 18이 되고 잉여가 6이 되고 다시 12는 또 자본이 회수가 되고 6이
다시 저축이 2.4가 되고 소비가 2.4가 되고 세금이 1.2가 됩니다. 소비 2.4는 자가소비 1.2, 비생산적, 사치적 그 소비가 1.2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되면은 유동자본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자본가들의 그 소비도 점점 소비가 일로 고정되어 있는 노동자에 비해서는 점점 자본가의 소비도, 개인적인 소비도, 자가소비나 비생산적, 사치적 소비도 늘어납니다. 빈부격차는 확대됩니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구나. 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성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3회, 4회, 5회 반복될수록 유동자본과 생산적 노동가의 소득 격차, 재산의 격차는 커집니다. 그러나 생산적 노동의 수가 많아지면은 고용당하고 있지 못하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 공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으면은 더 이상 버틸 것 없는 수준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을 누리게 돼. 그래서 자본이 축적이 되면은 더 이상 버틸 것 없는 수준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생산적 노동의 숫자가 그만큼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자본가적 축적은 그 확대 재생산은 동시에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행복론은 이와 같은 대토지 소유 또는 자본가적 축적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탐욕스러운 어떤 축적 욕구, 이기심, 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면은 점점 더 행복해지리라 하는 어떤 그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천성에 의한 기만에 의해서 이렇게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을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토지도 개량하고 기계도 발명하고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온갖 창의적인 어떤 그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가적 축적 재산을 정식시켜 나가지만은 동시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생산적 노동의 숫자도 많아지고 그들은 누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자본가나 귀족들과 동일한 수준의 육체적 안락과 정신적 평화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의 진정한 어떤 그 비밀이 내용입니다. 자, 이상 아담 스미스의 행복론에 관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시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은 너무나 심한 갈등과 그에 따른 그 사회적, 정치적 위기 시대에 살고 있고 그 갈등의 저변에는 물질주의적 그 한국인들의 생애 전략, 생애 목표 그런 문화가 가려놓여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노동하고 무엇 때문에 경쟁하고 하느냐 하는 그것이 오로지 물질주의적 어떤 성취에만 주어져 있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서 부의 재분배를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사회를, 산업혁명을, 민주주의를 자력으로 성취한 영국의 정신세계는 그것과 상이했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어떤 그 정의, 행복에 대한 이해부터 달랐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대토지 소유와 자본의 축적 행위를 오히려 사회적 행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오히려 정부의 간섭, 이 세금이 만약에 저기 이래서 더 정대해 본다고 보십시오. 자본 축적을 저해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적 노동의 고용을 저해를 하게 되고 사회적 행복 수준에 제약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은 분배는 최소한인 가운데 어떤 자본 축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사회 전체가 행복해진다는 이와 같은 철학을 확립한 영국과는 상당한 어떤 괴리가 있다, 차이가 있다, 유형적인 차이를 보인다. 우리가 저기서부터 뭔가 이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그 갈등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정신적 자양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보태면은 영국에서 이와 같은 그 생각은 아담 스미스에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가 참 그 규칙적인 산책을 통해서 관찰한 영국의 중류층 사회가 그거라 하여금 이와 같은 명상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그보다 한 두세 대 앞선 17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계몽주의 철학자들로부터도 벌써 그와 같은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존 로크의 통치론이라고 번역된 것이 있길래 읽다가 참 그 무렵을 한두 분이 아닙니다만은 완전히 그 인간부터 소유권, 그 다음에 가족, 가부장권, 정부,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중세적인 신학으로부터 해방된, 신의 섭리로부터 해방된 어떤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는 어떤 철학자들의 그 논리입니다만은, 거기 이 존 로크 통치론에 보면 소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이 로크의 근로적 소유론과 법률적 소유론에서 바로 이 아담 스미스의 생각이 이미 선구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태초의 상태에서 신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동물로 주었다. 곧 그가 자신의 노동에 의해 자신의 소유로 확정할 수 있는 만큼 주셨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썩히거나 파괴해버리도록 만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자신의 겉면으로 그 풍성함의 일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될 정도로 그것을 독점하는 경우란 거의 없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자연을 창조를 했고 인간을 창조했죠. 창조한 자연을 하나님은 인간의 공유물로 줬습니다. 서로 골고루 나누어 쓰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기 능력만큼 땅을 점유를 해가지고 생산해서 거기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많은 토지를 점유해서 그 생산물을 썩힌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이 근로적 토지 소유론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점유해서 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향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가 부족해지게 돼요. 그리고 통상이 발달합니다. 시장이 발달하고, 그리고 시장이 발달하니까 금속화폐, 이 금원이 유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 이 태초 원초적인 자연 상태와는 달리 토지를 많이 점유를 해도 그 생산물을 남에게 피해게 주는 상태로 썩히지 않게 됩니다. 왜? 통상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점유한 토지 안에 사과나무가 10그루가 있는데 한 3그루만 있으면 충분히 식구들이 먹고 충분한데, 나머지 7그루를 갖고 있으면 통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걸 썩히게 되죠. 이런 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통상을 하게 되면은, 상인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또는 시장이 멀리 열리게 되면은 그 7그루의 사과를 가지고 그쪽에서 가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죠. 처분을 하게 되어서 신이 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버리지 않고 썩히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게 된다. 이 남은 사과가 그쪽으로 가면은 다른 데서 사과를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사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통상은 하나님이 내어준 자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인간들이 공유하면서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통상을 하게 될 때 교환 수단 자체가 금과 은이다 이 말이죠. 그때 금이나 은은 식품 업원과 비교할 때 인간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치를 지닐 뿐이다. 사람들은 묵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한 인간이 그 생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땅을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결과 토지를 불평등하게 소유하는 데 합의 해석이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 불평등은 왜 생기느냐? 인간들이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과나무 3개만 있어도 족한데 10그루를 왜 갖고 있느냐? 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을 하게 되면 결국 금과 은이 생기죠. 근데 금과 은은 이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금과 은을 소유한다고 할지언정 남에게 피해를 줄 일은 없다. 남에게 피해를 줄 일이 없이 많은 생산을 해서 내가 재산을 그렇게 축적한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대지를 좀 더 풍요롭게
이용하고 교환하는데 이바지할 뿐이지 그것이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토지 소유, 대규모 재산의 발생은 금과 은과 더불어 가능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금속들은 소유자의 수중에서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저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사유재산제는 인간이 단지 금과 은의 가치를 부여하고 화폐로 사용키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불평등한 사유재산제는 지구를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간의 지혜가 발달되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의 동의하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게 자연적 질서다. 이게 로크의 생생입니다. 아담 스미스에 비하자면 한 60년 앞선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담 스미스 생생 허지슨에게도 전해지고 그 아담 스미스까지도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프랑스 혁명을 유발한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처럼 불평등은 때려 부숴야 된다 하는 그런 혁명 사상은 없습니다. 불평등한 그 자체가 인간 사회를 풍족하게 만드는 자연적 질서로 인간들의 동의하에서 생겨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평등한 신분제고 소유제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더없이 행복할 수 있는 육체적 안락과 정신적 평화를 제공한다. 이게 영국의 위대한 개몽주의적 어떤 철학 사상입니다. 근대를 열었고 과학에 간 혁명과 파괴 없이 영국 사회를 세계 최강의 부유한 정신적으로도 풍족한 그런 사회로 만들어 왔던 그런 철학이죠. 흔히들 시장경제 하면은 자기 한 몸뚱어리 이기심만 생각하는 그런 물질주의적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주의를 초월한 고도의 어떤 정신적 교양의 체계에서 시장경제가 발생을 했고 민주주의가 성립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는 영국의 사상사, 영국의 민주주의 역사, 시장경제, 산업혁명의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 이후에 산업혁명이 시작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철학에 의해서 영국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을 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 어떠한 정신문화를 앞으로 개척해 갈 것인가? 저는 이 아담 스미스의 행복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주의적 성향의 이 문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극복하고 개선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문화를 물려줄 것인가? 바로 그러한 그 화두를 이 속에서 발견하고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